네, 정태근 팀장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대단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주를 한번 다룰 거라고는 앞서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가지고 오셨는데 뭐 조선주 전반적으로도 다뤄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거의 무슨 대우조선해양 리포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근데 준비는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리플이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 악플이 많이 달렸던데. 삼성전자랑 원전에 많이 달렸죠. 하고 셀트리온도 악플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악플을 봤는데 네.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일동지하군요. 왜 안 가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이슈라는 게 영향을 주는 게 항상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짧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약간 질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하나 악플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아니야? 다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후로는 안 봤어요. 아시겠지만 저기 갔다 오느라고. 바쁘셨죠, 주말에.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저희 한국증권TV 채널에 합류하신 이후로 활약이 대단하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오늘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주주분들이 과연 좋아하실 얘기일지 안 좋아하실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기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일단 실적부터 얘기를 해주시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용을 보내드렸지만 이게 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재무제표 평가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천천히 봐도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좀 뒤에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조선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조선주 앞으로 좋아질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 그 턴어라운드 리포트, 흑자전환 리포트 아마 요게 나오게 되면 저는 돌 거라고 봐요. 근데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악플이 또 이렇게 달릴 거예요. 증권사는 반대로 해야죠.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 악플이 예상되는 악플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고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대로 봐야 돼요. 지금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조선주 좋아질 건데 언제 좋아질 것이냐 해서 레디만 하고 있어요. 아직 고는 안 했어. 레디만 하고 있고 골을 언제 할 거냐면은 이제 그 턴어라운드 리포트 요게 나올 때 출발한다고 공건히 얘기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사 리포트를 반대로 봐야 돼요. 역발상 관점에서. 그리고 그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천천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어쨌든 돈 되는 수준은 2021년 초반부터 진행이 됐어요. 빨라도 2020년 후반이에요. 그러면 그게 설계를 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2023년부터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재무제표상도 좋아지는 게 그때쯤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조선주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걱정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파헤쳐 보면은 아직은 안 좋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도 수준은 대우조선이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추천을 대우조선이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탑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를 또 다시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그러면 해초리를 하죠 뭐. 해초리 하죠 뭐. 뭐 한국 정강만 잘 되면 요건 제가 다 먹을게요. 아유, 뭐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대우조선해양 주주분들에게도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모두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종목이지만 요거는 알고 투자하자. 라고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실적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매출은 1분기 때 매출은 1조 2,455억. 이제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가 됐습니다. 좋아졌다.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적자예요. 적자고. 4,700억 적자, 4,918억 당기 순손실. 그리고 중요한 건 적자폭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영업이익이 원래 한 700억 정도 적자가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4천억 정도 공사 손실 충당금.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될 만한 손실을 미리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4천억. 탈공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적자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4천억 중에서 이제 원재료비가 3,300억 이렇게 되는 거고 외주비가 7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 2분기 때도 3천억 정도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네. 한 상황인데 또 했어요. 뭐 불가피한 상황이 있겠죠.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안 좋아지는 부분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건조를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데 어쨌든 돈 받기 전까지는 배 만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배 만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또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좋게 보지만 해결될 문제들이 그러니까 안 왔으면 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도 3천억 이상 공사 손실 네. 충당금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4천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또 반영을 했다. 이러면은 7천억인데 네. 진짜 엄청나네요. 간신히 버티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네. 물론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겠지만은 그걸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의 어떤 현금성 자산 이런 유동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번의 분식 계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조금 ESG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이제 투명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없을 거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원자재 가격, 유동성 봐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부터 좀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후판 가격이 선박 건조 비용이 20%가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뭐 20%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원가 부담을 작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했다라는 건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은 이거를 3년치 일감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는 올해만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이 지금 받아놓은 일감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반영을 깔끔하게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원자재 가격만 조금 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은 나중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만한 그런 포인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원가가 어쩌면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충당금, 그러니까 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반영했는데 이게 다시 환입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좀 봐지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철광석 가격 동향 좀 볼게요. 네. 올해 들어와가지고 $150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제가 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26. 네, 톤당 $126예요. 예, 아시겠지만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가격인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아이고 왜 넘어갔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철광석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에서 빅스텝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품 가치와 화폐 가치 이 속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2008년도에 보시면은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해서 제로 금리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금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값이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저금리 쪽으로 가게 되면서 또 뭐가 올라갔느냐면은 부동산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화폐 가치를 이제 다시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상품 쪽으로 많이 돈이 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화폐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은 상품이 떨어진다. 이쪽으로 차익거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상품 가치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철광석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이게 우리가 알겠지만 선물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현물이면은 충분히 해서 수급 요인이라든지 공급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겠지만은 선물은 또 어찌 보면 포지션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럼 화폐 가치 쪽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해서 이 포지션이 이 화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품 쪽에 돈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 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어도
이 철광석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후판 가격 추이인데 후판 가격도 지금 요것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그 최근에 보니까 엄경화 연구원 그분이 조선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네. 그분 거 내용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느 증권사죠? 신영증권. 네, 그거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시는데 내용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1년 4월달 이후에 후판 가격이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1,100달러에서 누워버렸으면 이게 행보한다. 행복한다. 좀 쉽게 네. 제가 조금 이제 그래요. 누웠다. 네, 누웠다. 네. 그래서 1,100달러 못 가고 지금 누워버린 상황인데 행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대여조선해양은 충당금은 이미 3년치 일감을 다 반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것만 아니거든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유지가 되게 되면은 괜찮다. 2년 뒤, 3년 뒤 잡아놨던 것들이 다시 환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이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라면은 네. 상당히 베스트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네. 탑픽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원자재 동향만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죠.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또 괜찮은 부분들이 어쨌든 수주를 받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와요. 계약금이 들어오는 거고 뒤에 뭐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 공정에 따라서 매출로 잡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271억 달러를 현재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돈 되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쪽에서 지금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2,200달러 이상 호가한 상황이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은 128척이라고 되는데 제가 또 한 척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9척 그리고 271달러. 아마 여기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요거는 대우조선해양 그 IR 때 발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더 신빙성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128척에 수주 금액이 270억 달러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올해 1분기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주를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 충당금 설정이 없다라면은 그리고 충당금이 환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수익성은 네. 다른 회사 대비 상당히 좋아질 수 네. 있다라는 점. 그런데 수주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많이 걸리죠. 그래서 현금이 여력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유보율이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309% 정도 되네요. 유보율도 문제인데 이건 좀 이따가 재무제표하고 현금 그쵸. 흐름표를 볼 건데 그걸 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이전에 공급망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물론 계속 우상을 하다가 좀 멈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분기점이 될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9월달, 10월달에 겨울미를 파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된다라면 아마 그때도 한번 또 들썩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은 좋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로 푸틴이 미친 척하고 네. 진짜 3차 대전을 간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겨울밀 파종 여부가 조선주까지 영향을 주네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밀인데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변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철광석, 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또 댓글이 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밀 수출 못하고 이제 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연관성 때문에 같은 원자재 섹터 내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창 우크라이나 시작할 때 미리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러시아가요. 5대4 한국까지만 점령을 하게 되면은 저는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명분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만 점령을 하게 되면서는 끝난다라고 봐요. 자, 지금 그동안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지만 이게 외딴 섬이 돼버렸어요. 네. 섬이 돼버렸고 지금 마리우폴이란지 루간스키, 뭐 도네스크 이쪽 지역인데 이쪽 동부 지역을 점령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리우폴 항구를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좌측으로 또 헤르손. 요 헤르손이 있는데 크림반도 바로 윗지역입니다. 근데 헤르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좌측으로 오데사 있죠. 네. 오데사는 좀 전에 항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부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관문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죠? 포인트. 그래서 이쪽으로 밀수출을 해요. 밀수출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러시아가 폭격을 했고 이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밀, 항구, 그러니까 그게 관문인 거죠. 관문, 그리고 공업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저쪽 서북부 쪽은 관심 없어요, 솔직히 러시아는. 지금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양면 전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북쪽하고 남부 쪽 동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군사 배치도를 보게 되면 동남부 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푸틴은 이쪽만 점령을 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그 좌측으로 지금 최근에 또 어디죠? 갑자기 지역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오데사 좌측으로 보게 되면은 요 지역이거든요. 커서 가리킨 지역으로 보게 되면 요 지역이에요. 네. 여기에 또 뭐 종교심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이 나라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요 부분까지 더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서북부 지역은 아시겠지만은 뭐 벨라루스 이쪽이 친러시아긴 하지만 좌측으로 폴란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서북부 쪽까지 가게 되면은 자칫 어떻게 되냐면은 폴란드와도 이렇게 연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폴란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러시아가 상당히 강대국으로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사일 전력이 되게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보니까 동네 방구석 여보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미사일 전력을 다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핵 전력도 있긴 하지만 그걸 못 본 상황이긴 하지만 섣부르게 말씀이 좀 그 어폐가 있지만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 같은 상당히 좀 느낌이 들어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중요한 것도 뭐냐면 네. 그 식량 전쟁 물자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제재를 하더라도 지금 가스 수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다 전쟁 물자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대4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의 요거만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지역명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 지금 5대4도 거의 점령했다 보는 게 맞아요. 맞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푸틴이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가 실효 점유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점령은 해라. 대신에 이 땅은 우리 거다. 푸틴 이걸 허락을 하겠어요? 내 거인데 내 거 아니야 내 거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은 키예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옛날에 러시아 수도였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몽골 제국 침략 때문에 러시아로 이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러시아 말도 맞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원래 맞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전에 뭐 분리독립해줬으니까 지금 얘기는 틀려지는 건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 동향에 대해서 이제 정리 좀 하자면은 어쨌든 뭐 러시아 사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다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빅스텝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품 시장이었던 추가 상승도 제한될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네. 어쨌든 원자재 가격도 좋게 보고 있다. 좋게 보고 있다. 단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자. 단 어쨌든 추가적으로 올라갈 분기점이 어쨌든 겨울밀 파종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분기 실적 포인트가 원자재 가격과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주시면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지만 오를 가능성도 아직은 또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자라는 근거 자료로 뭐 증권사 IR 자료부터 증권사 리포트에 기업 IR 자료부터 증권사 리포트에도 BBC의 자료 화면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오래 걸린다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고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또 만드는데 기간이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 또 그렇죠.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만드는 것도 이제 돈이 바로 다 들어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어째 선박 건조 비용을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1분기 실적을 보고 포인트 잡는 게 찾은 원자재. 원자재 일단 끝이 났고 이제 유동성 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먼저 볼게요. 재무제표 중에서 자본을 좀 먼저 볼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결손금 상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자본 총계를 보시면은 1조 7,265억이고요. 네. 그리고 자본금이 5,414억이에요. 이 정도만 보게 되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익잉여금이 결손금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이미 빌릴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뭐 괜찮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신종자본증권 이게 연구체거든요. 네. 연구체인데 이게 2조 3,328억이에요. 읽기도 힘드네. 네. 네. 이거를 빼면은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부채예요. 원래는 부채인데 2017년도에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이거를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자본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신종자본증권이 부채예요?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라는 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 연구체인데 네. 그러니까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대우조선행이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이 뭐냐면 연구체예요. 연구체인데. 연구체인데 이거는 원래는 부채예요. 부채인데 정말 정부에서 인심을 써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수출입은행이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자본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지금 심각한 상태. 이거는 부채라는 거예요, 결국. 부채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자본 총계에서 1조 지금 자본 총계가 1조 7,600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하기 되게 힘드네요. 1조 7,26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조 3,328억을 빼버리면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은 상황이 되는 자본 잠식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좋지 않다라는 거. 유동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하게 되면서 1조 623억에서 죄송합니다. 1조 가량 되는 금액에서 1조 1억 1조 10억인가요? 1조 12억에서 1조 4,942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해서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본금을 낮추거나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네. 잠시만요. 이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면 재무구조 추이. 재무구조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20년 4분기부터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본 총계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같은 결손금 상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이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잉여금, 자본금으로 갈수록 꺼서 써내기가 힘들어요. 자본금은 채권자의 담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법상 법원의 허가 없는 이상 절대 건들 수 없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감소를 했죠. 많이 감소했네요. 되게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표. 대우조선행의 현금 흐름표인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258억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또 마이너스 139억이에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1,346억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지금 화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영업에서 창출된 사용된 현금 흐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우조선행이 수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주를 받게 되면은
수주 계약 착수금을 받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잡히면 계약 부채로 인식이 돼요.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쓴 걸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게 되면은 계약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고, 지금 요게 요 화면 보시면은 아래쪽에 부채 부분에 계약 부채 있죠. 맨 하단에. 네. 그러니까 계약을 받고 착수금으로 가게 되면은 요 계약 부채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 부채로 현금성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어찌 보면은 이서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늘어난 부분은 어쨌든 이 제가 봤을 때 수주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될 만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이 수주 활동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기업이 해야 되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해석을.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이 뒤에 있나? 이게 없나 보네요. 투자 활동은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139억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 HTS를 보니까 유무형 자산 취득에,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유무형 자산 취득에 145억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뭘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346억이 증가를 했는데,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재무활동. 네. 재무활동이면 뭔가 좋게 보이잖아요.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대출 받은 거? 네.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화면 좀 잠시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여기 보면은 2천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여기 2천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672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재무활동이, 그러니까 꼭 대출로 제한시키면 안 되지만은 차입금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게 되면서 현금 유입액이 회사에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 보시면 위쪽이 뭐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마이너스 3,900억 마이너스, 3천억 마이너스, 1,500억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재무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 1,300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대출을 받게 된 거죠. 대출을 받게 된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봤을 때 1조 6천억에서 마이너스 6천억, 4천억에서 6천억.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소를. 그리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조 7천억에서 지금 6천억이 반영이 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조 1,744억 이쯤 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화면에서만 보게 되면. 네.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2조에서 1조 1천억까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회사 내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요 현금 흐름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네.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시만요. 삼성전자 볼까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좀 볼게요.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아직 아닙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0309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네. 잠시만,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유튜브니까 잠시 맞떠도 괜찮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요.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보통 돈을 버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표가 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투자도 하고, 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잡힌다라는 것은 부채 비율도 낮추고 대출도 갖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마이너스 플러스다 보니까 돈 벌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회사 나가고 있지만은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마통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생활비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일단 그렇게 좀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조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산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 네. 회사의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의 어찌 보면 저가 수준한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원가 부담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은. 네. 대우조선해양은 반드시 내년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제가 운만 약간 띄워놨잖아요. 네. 만약에 자본 잠식 상태가 되게 되면은 자본금을 낮추거나 자본 잉여금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본금을 낮추는 게 뭐냐면은 무상감자예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무상감자 이미 했거든요. 네. 근데 산업은행에서 아마 동의 안 할 거예요. 무상감자 하는 거 동의 안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절대 찬성 안 할 거예요. 근데 무상감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유상증자가 방법인 거죠. 자본 잉여금을 늘려야 되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늘어난 주식수만큼 자본금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갖고 자본 잉여금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 총계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정말로 조선주가 저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좋아진다라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은 할인율 20%를 해가지고 아마 유상증자 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 유상증자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옛날에 하이닉스가 5,000원일 때 그게 2009년? 8년, 9년 그때였거든요. 아마 2010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드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거기 계신 분이 하이닉스 증자를 받았어요. 유상증자를. 네. 30% 할인받고 받았거든요. 그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5,000원에 그때 당시 주가가 5,000원인데 할인율 30%를 때리게 되면 3,500원이에요. 3,500원 맞죠? 3,500원 돼요.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부자. 대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주가가 조금 빌빌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 되는 수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좋아질 거거든요.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좋아진다라는 것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죠.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네. 턴어라운드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만약에 유상증자를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재무제표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 그럼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받아야 된다. 하죠. 그리고 주주 배정 후 유상증자 같은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20%예요. 보통 되게 그렇게 잡아요. 네. 잡지만 할인율 제한이 없어요. 그럼 최소한 주주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고 주주들 환원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할인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이것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상 감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인 거고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유상 증자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주주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진짜 대우조선해양 네. 담당 애널리스트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 주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인수를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내가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 현대중공업이 아시겠지만 중간 지주사를 만들었잖아요. 한국조선해양. 그래가지고 신설법인에서 아마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제3자 배상 유상증자가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1조 5천억의 자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만약에 이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1조 2천억도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합쳐서 얼마입니까? 2조 7천억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깔끔하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자체에서 너무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제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너무 신경 안 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겉만 번지는 사람, 속은 다 속은 이렇게 안 좋은데 겉만 번지는 있잖아요. 제가 가끔 요즘 좀 그런데 제가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어찌 보면 좀 겉만 좀 번지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현금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같이 좀 동반해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조선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 가서는
그 얘기를 해요. 조선 좋게 보고 본다고 얘기하면 그럼 항상 탑픽주를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 얘기해요. 그럼 좋게 보면서 왜 탑픽주 없냐 물어봐요. 결정하셨잖아요, 이제. 물론 뭐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일 나으니까 상황이.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은 그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 작년에 LNG선 수주의 46%를 현대중공업 얘기는 다음에. 이거만 얘기할까요? 이거만. 네. 그러니까 탑픽주 얘기하는 건 뭐냐면 LNG선 수주의 46%를 현대중공업이 가져갔어요. 69척 중에서 32척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탑픽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뭐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LNG선 수주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그쵸. 뭐 목표 주가 뭐 10만 원까지도 뭐 나온다고요. 10만 원까지도.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을 떠나서 조선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이제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는 거. 수수를 많이 받고 있으면 주가 어차피 못 가잖아요. 이게 결국 저가 수주 영향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항의를 받거든요. 네. 예전에 키움증권에서 어디 부정적 리포트 냈다가 되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소신인 거거든요. 의견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좋게 부분이 있으면 그 리포트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안 좋게 본다면 안 좋은 리포트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떻게 될까요? 의견을 내는 거에 어떤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증권업계도 제가 볼 때는 자정이 된다고 봐요. 네. 대우조선해양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체크할 포인트가 원자재 네네. 가격과 유동성인데 원자재 가격은 아직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유동성은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파보니까 안 괜찮고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 주주분들한테 조금 좋게 들리시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네. 살짝 얘기를 주셨던 게 그래서 탑픽은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은 현대중공업 볼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뭐 이건 내부자 정보 정도 되기 때문에 쉽사리 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해양 플랜트 있잖아요. 다 못 털어냈을걸요?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실적이 제가 볼 땐 반영하고 있다라 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꺼번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깔짝지근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인지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황이 반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탑픽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공사 손실 충당금 그거 다 털어낸 것만 보더라도. 네, 현대중공업의 탑픽이라는 거. 뭐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그래도 뭐 리포트가 나온 게 목표 주가 한 3만 원까지도 나온 것 너무 같습니다. 낮지 않나요? 너무 많다고. 너무 낮죠. 너무 낮다고.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도 좋게 얘기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건 네. 걔네도 껄떡지근한 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네. 900원인데 목표 주가가 3만 원 정도 나오는 건 너무 낮다. 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울러 드릴게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보자. 네, 천천히 보셔도 네. 상관없어요. 조선은. 진짜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추천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알고 있지만 얘기드리긴 조금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걸 내가 한다. 어려운 걸 내가 한다. 욕받이 제가 하죠 뭐. 아유 굳이 왜 자꾸 욕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 다른 분들 뭐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악플 달리다가 결국에는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풀이 달리더라고요. 아마 이분 악플 다신 분도 아마 나중에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팬이 될 것이다. 네. 네. 좋죠. 네. 다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 팬분들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얘기 뭐 더 해볼 건 없을까요? 그냥 어쨌든 탑픽이다. LNG선 수주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처럼, 재무에 대한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작더라고요. 좀 낫다. 좀 낫다. 원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주 얘기를 하면은 조선 기자재주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안 드렸는데 그 후판, 앵글, 엔진, 블럭, 피팅, 용접봉
본행제 요 7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까지 봐야 되는데 아마 본행제는 동성화이텍 한국 가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논외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엔진 그리고 블럭, 피팅 밸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엔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당연하죠. 엔진 있어야 배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 요걸 탑픽으로 보고 나머지는 STX 엔진, 인하전공, 케이프, 태움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엔진이 좋다. 엔진이 봐야죠. 필수다. 필수니까. 그리고 블럭. 블럭은 뭐냐면은 그 조선소의 그 도크 안에서 거기서 배를 다 만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레고처럼 조립을 해요.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배가 요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부분. 그 한 부분을 블럭이라 보면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삼강 M&T, 오리엔탈 전공, 세진중공업이 있는데 요거는 탑픽을 삼강 M&T. 요거는 풍력과도 연관성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태광, 성강밴드, DK락, 하이로코리아. 그 중에 탑픽은? 그 중에서 이제 성강밴드 봐야 되겠죠. 성강밴드. 네. 그리고 용접법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거 용접할 때 아르곤 용접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칙 하거든요. TV에서 많이 보는 거. 그 진짜 했어 제가. 에? 했어 제가. 아르곤 용접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네. 일하셨다고. 제가 노가다 관련해서 대부분 다 잘해요. 다 해봤어요. 그 뭐지? 미장할 때 3월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야? 이제 전기공사 할 때 풀링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불 쳤을 때 핫스리 이런 것도 있고. 그 대학생 때 알바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네. 대학생은 그게 그때의 경험이 또 이렇게 주식 전문가로 활동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습 보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상상도 안 되죠. 아니 불과 몇 년 전이랑 또 달라요. 몇 년 전에는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었는데. 아니 했어요. 했는데 그땐 티가 안 났어요. 네, 그땐 티가 안 나는 거죠. 요즘에 진짜 맹활약하고 계시고 진짜 공부하고 사실 공부도 이게 뭘 알아야지 하잖아요. 이제 자료를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가면 있는지 이 자료를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자료 또 보는 눈도 이제 좀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재무제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한계예요. 그 이상은 회계사 분들의 역할이에요. 네, 혹시 네. 회계사분들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라리 이렇게 사회이사로 참여하거나 아마 그게 회사 내부 사정인지 유동성 너무 잘 아니까 네. 회사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이사로 꽂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급 받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요즘 다들 내 투자는 살짝 하시니까 네네. 네,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올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좀 보니까 한 45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서 보시다가 좀 지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숫자표 나올 때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진짜 진정한 공부되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다 보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게든 한번 댓글 달려, 악플 달려고. 아니 왜 자꾸 악플을 유발해요. 아니에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만 많이 계시단 아니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악플 달리다도 조회수 많이 올라가서 한국증권이 잘 되면 전 돼요. 삼성전자하고 원전처럼.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싫어요 누르면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좋아요 누르시고 악플만 다는 걸로. 댓글 많이 달리면 되게 좋은 네, 거잖아요. 그만큼 진짜 애청자분들을 생각해서 하시는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수익 내셔야 되고 괜히 또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손실 나시면 안 되니까. 네, 맞죠? 그런 그쵸? 마음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예쁘게 좋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기대되는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도 편하게. 인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